국유기업도 망할 거고요. 민간 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계 부채로 인한 민간의 파산, 그건 아마 뭐 팥죽 끓듯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 상황을 중국이 공동부유,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덮고 지나가는 건데, 덮고 지나가면은 5년에 해결할 거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중국이 당면은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경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니까 중국 총리나 뭐 이런 중국 기관지에서 그렇지 않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고요. 서방에서도 일부 그런 보도들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우세적인 건 중국 경제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반발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에 이제 정점이 다다랐냐, 피크 차이나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내리막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제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위기의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사실이라는 점이죠. 하나는 반박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수출 감소가 됐죠. 투자도 감소가 했습니다. 6월, 7월 달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90%의 투자가 줄어서 이제 10%가 남은 건데, 네. 그러면은 그걸 정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배 판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의 어떤 양을 가지고 왔을 때 중국의 소비의 양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CPI도 나오고 PPI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PMI라는 거를 보더라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서방 언론이나 중국에서 제시하는 거는 일부 도시에서의 소매 판매, 특히 대규모 뭐 할인 판매 매장이라든지 마트에서의 어떤 상업 활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코스트코의 사례를 드는데요. 코스트코 서울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 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여력이라는 거는 그나마 좀 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의 지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끊임없이 속칭 부양책이라는 걸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월 말에도 내놨고요. 8월 달에도 내놨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도 내놨고 2주 전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기 극복이 쉽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양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다. 대표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경제 한 30%, 뭐 26%에서 한 34%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헝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완다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삐구에위엔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헝다와 완다를 보게 되면 안 좋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고 파산 보호 신청을 미국에다가 했거든요.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삐구에위엔에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삐구에위엔만큼은 모범생이라 모범기업이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문제가 터졌다라는 건 중국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건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돌발적인 요인으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돌발적인 요인이 환율에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8월 1일 날 삐구에위엔은 비교적 원만하게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빚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삐구에위엔이 도산하거나 청산하거나 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삐구에위엔의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중국에는 9월 달에만 50개의 회사가 달러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절대 다수는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경제 전체를 망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 상황이 경제를 망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불패신합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은 오른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고 과거의 경험이 그걸 계속 증명해 왔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선 집을 계속 산 것이죠. 네. 한 채를 사고 그것을 담보로 또 두 번째를 사고 그 담보를 또 세 번째를 사는 걸로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하락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파생 상품으로 전 세계에 뿌려진 거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건지 모르지만 중국은 달러 표시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화만 관리가 되면은 그거는 조금 관리의 범위에 내 있다. 그래서 질서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의 평가 절상과 과거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낳은 결과가 지금 골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 수단은 바로 부동산에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면은 부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우린 80% 정도 되니까요. 70%인데 이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일단 빚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 감소가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저축액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중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을 쓸 때는 시장이 감당하지,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내놔야지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왜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했을까요? 과거 정부에 보면 20여 차례 발표를 했음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 누구나 다 예상합니다. 빚 많이 지면은 탕감해 줄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모럴 해저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빚 갚는데 은행 이자를 완화하면은 앞으로 더 완화시키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거든요. 중국에서 요번에 발표한 각종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한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이 되는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경제 문제가 결국은 정치의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외자 유치를 위한 20조를 내놨었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소도 이제 인지세도 할인을 했죠. 그래서 그 보통 예전에 경우를 보게 되면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할인하면은 짧게는 4일, 길게는 한 보름 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요, 1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1분 오르고 팍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다 내다 판 거예요. 왜? 이때 아니면 돈을 못 구하니까.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세 할인을 해가지고선 저하를 해놨는데 그 약발이 당일에도 먹히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 정책 실패인데 이 정책 실패가 왜 나왔냐? 중국이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자를 유치하면서 반간첩법, 대외관계법으로 해서 외국인들을 간첩 혐의가 있는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외국인들이 오겠어요? 나가려고 하지. 그리고 중국 내에서 돈 좀 번 사람들한테는 공동부유라 그래서 탄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디 주식이라든지 마윈의 알리바바라든지 그러면서 과학, 현대 기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미래의 우리를 책임질 거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적인 조치죠. 그래서 정책의 실패는 결국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청년 실업들이 높아지는데 산으로 가라, 농촌으로 가라, 가서 일해라. 그거 문화 대혁명 시대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음식물 배달하거나 택배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를 안 하면은 택배도 많아지지 않으니까. 그 가중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처방과 진단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 거품이 막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샀죠. 대개 제 나이에 선배들 되는 세대들입니다. 아마 한 60대, 70대 사람들.
그때 대출을 받아서 갚은 대출 이자의 만기가 30년짜리입니다. 딱 일본의 경제 위기가 30년이 지나서 지금 좀 살아날 만하죠. 지금 일본인들 대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건전성 좋지요. 개인의 가계 부채도 적지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요즘 계속 좋은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거꾸로입니다. 대출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 자산 가격은 하락했고 환율 좋지 않고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소비가 한 60%, 수출이 한 20에서 25% 차지한다 그러는데요. 수출이 안 되면은 경제는 꼬꾸라집니다. 왜? 중국은 부인할 수 없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입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해 가지고선 지난달에 14.3%까지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21.3%였어요. 지금 중국은 대미 수출에 있어서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멕시코, 2등이 카나다, 3등이 중국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달러를 받고 힘들고 달러 값은 너무나 올랐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비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칼로 도려내면서 각가지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일본이 그랬죠. 그래서 일본의 은행들이 많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쿄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 도산했거든요. 많은 은행이 도산하고 세계적인 은행이 도산하면서 일본은 건전해졌는데 중국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중국은 빚을 부채의 증가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아니고 정부 기업에 있다는 겁니다.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금융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투명하지도 않고 정책도 잘못 실행했고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급변하는 바람에 중국이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지금의 중국 경제 문제인데 중국이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뭐냐?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 시장에 맡기면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국유기업도 망할 거고요. 민간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의 파산, 그건 아마 팥죽 끓듯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 상황을 중국이 공동부유, 위대한 중화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덮고 지나가는 건데 덮고 지나가면은 5년에 해결할 거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중국이 당면은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중국의 주미대사가 중국 위기설을 반박하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 냈습니다. 테슬라 출하량이 세계 출하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고 스타벅스는 9시간에 한 곳씩 매장을 연다.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해 주신 코스트코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왠지 들어보면 또 반면에 그래 청년 실업률이나 이런 걸 발표 안 하는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발전의 삼두마차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출, 투자, 소비입니다. 수출 감소했어요. 투자 급감했습니다. 소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미대사가 쓴 그 문장이 뭐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괜찮다라는 제목의 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슬라를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관공서가 있는 데는 접근도 안 됩니다. 지금. 카메라로 관공서를 찍어서 그 데이터를 미국으로 갖고 간다 그래가지고서 누가 테슬라 사겠습니까? 중국은 당이 지배하는 나라고 국가의 관료들이 전체의 사회를 운영하는 나라인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못 가고 여긴 주차도 못 하고 하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올 들어서 테슬라의 대중국 그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능이 안 좋아서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왜 테슬라 가격 낮췄거든요. 없어서 경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몰고 남았을 때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딴 거 사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타벅스 가지고 얘기하는데 스타벅스는 매장을 계속 늘려야죠.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를 파는 거지만 커피보다는 우아함을 파는 거고 안락함을 파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는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이 현금 창출이 되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스타벅스라는 것이 농촌에 있을까요? 3선, 4선 도시에서는 스타벅스는 없고 짝퉁 스타벅스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자신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 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자신 있다. 끊임없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20조, 30조, 10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놓지 않을 겁니다. 왜?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미대사가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펑이라는 경제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IMF 총재 앞에서 그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거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중국의 경제 관료 중에 가장 우두머리에 있던 사람이 리커창입니다. 총리죠. 네. 그 사람은 경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국의 지표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가 전력 소모량, 그리고 은행에서의 대출량이 얼마만큼, 그리고 철도의 화물량, 운송량이 네. 어떠냐. 지금 보게 되면 모두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대출 안 받아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는데 지금 돈 잘못 빌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안 빌려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전기 생산량 떨어져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물동량 당연히 떨어집니다. 리커nomics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중국 경제 좋다.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적 기대는 자기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조금 네. 여쭤볼게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부동산 부양 속도를 높이고 뭐 주담대 이자 인하 등 구매 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부동산을 부양해서 될 일이냐, 지금 어차피 정비할 거다, 아니면 혹은 일부 파산하는 걸 놔둘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지원하는 식의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부동산을 볼 때는요,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눠야 되느냐를 설명할게요. 중국에서는 도시의 크기와 경제력을 가지고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4선 도시로 나뉩니다. 1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해, 베이징, 광저우, 선전 같은 데예요. 진짜 중요한 건 3, 4선 도시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살아야 되는 건물입니다. 이거는 돈을 못 갚으면 일단 입주가 안 돼서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3, 4선 도시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1, 2선 도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 2선 도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1, 2선 도시에 있는 문제점은 뭐냐? 이 사람들이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투기적 수요거든요. 그래서 1, 2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망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선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업체 문제예요. 과거에 부동산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꿔왔습니다. 네. 그럼 은행에서 돈을 꾸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근데 중국에서는요, 은행에서 돈을 꾸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고 안 갚아도 돼요. 왜? 국유기업에서 주로 갖고 오는 거니까. 그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가지고 민간 자본을 끌어가지고선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신탁회사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하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으로 번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지방정부의 부채, 누구는 9,700억의 부채가, 누구는 1조를 가고 아무도 몰라요. 왜? 그림자 금융 뒤에 숨어있는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풀어놨는데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이 훨씬 더 크고 많다. 거기에 더해서 부패 문제까지 있습니다.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은
조만간 하반기 들어서 매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패 척결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잡아 넣어야 돼요. 지금 이제 벌써 시작된 부분이 의료계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치료하면서 돈 받아가지고서 폭리를 취했던 의료계에 대한 부패 사정이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아마 금융업체일 겁니다. 네. 근데 금융업체 중에 가장 큰 거는 국유기업, 국유은행이니까 그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신탁회사 망하는 거 그냥 내버려 줄 거고, 그리고 민간 은행들 망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치 않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더 긴장하는 거는 금융 부분으로 확전이 돼가지고선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그 현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1년에 3도 홍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등급,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부채 비율이 70%가 넘으면 안 돼. 시가총액, 네 자산 다 팔아가지고선 다 갚을 수 있는 100%로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망해도 자산 팔아가지고 갚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네가 갖고 있는 현금성이 한 배 이상이어야 돼. 현금성 자산이. 지금 현금성 자산 한 배 되는 회사 있겠습니까? 부채 비율 70% 이하여야 되는데 B고의 요인이 유일합니다. B고의 요인이 40%입니다. 나머지는 뭐 120%, 130%. 근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왔느냐? 은행에서 왔거든요.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중국은 자본 계정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 안에서만 도니까 그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폴 크루만이 기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 금융 문제, 중국 내에서 터지고 중국 내에서 박살이 날 거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이 그만큼 폐쇄돼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중국 경제가 그다지 녹록지 않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1선, 2선 도시 얘기는 해주셨는데 3선, 4선 도시들, 그러니까 작은 지방 정부의 네. 도시들 얘기를 여쭤볼게요. 최근 기사 보니까 뭐 제목도 그렇게 뽑혔습니다. 안 그래도 빚 많은데 중지방 정부들 상반기 채권 뭐 770조 발행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행들은 예. 아파트를 졌습니다. 완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파산해가서 망했어요. 입주를 못해요. 그럼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시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지방 정부에 대해서 돈을 푸는 건 뭐냐? 빨리 완공시켜라. 입주시켜라는 겁니다. 예, 돈은 나중에 얘기하자. 왜? 그 불만이 길거리로 나오는 거. 중국 정부가 2022년도 11월 달에 아주 경험했습니다. 백지 운동. 네. 대학생들이 백지 갖고 나왔죠. 나중에는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시위합니다. 아유, 우리 연금 어디 갔어? 우리 양로보험 어디 갔어? 거기다가 돈 쓸 돈이 어디 있어? 다 코로나로 가버렸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3선, 4선 도시에서 집 없는 인민들이 나앉게 생겼어요. 공동부유가 길바닥에서 자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을 중국 정부가 그냥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선 도시는 투기적 소유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거지만 3, 4선 도시는 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집은 사는 거지 투기하는 데가 아니다. 3, 4선 도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선 도시에 빨리 짓고 입주시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방 정부도 약간 도와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렇게 간다면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크게 한 번 더 계속 연달아 터지면서 뭐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의 문제, 중국 경제의 문제는 과열된 공급의 과잉 현상, 그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환율의 변화 속에서 골마 터진 거거든요. 지방정부의 부채가 많다라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림자 금융이라는 얘기도 여러 해 전서부터 들어왔고, 근데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는다? 살려봐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돈 언제 회수할까요? 회수가 될까요?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외국의 투자가 증가해야 돼요.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해가지고 소비도 잘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그 세 가지가 다 안 되고 있는데 돈을 집어넣는다는 건 민심의 이반 현상이라도 막아보자라는 거거든요. 3, 4선 도시에 하는 거는 지방의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방정부는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돈 번 게 없어요. 왜?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증이라는 걸 발행해가지고선 재정을 충당을 하는데, 락다운 했는데 무슨 사용권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또 된다라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부채에 한 번 더 부채를 얹겠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불난데다가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최근 북경대학의 중국경제연구소에 있는 야오양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맡기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 관여하지 말아라. 레버리지 계속 활용해가지고 살릴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인프라 투자해가지고선 억척스럽게 뭐 경기 부양할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서 죽어나가는 건 죽어나가게 하고 살만한 것만 골라가지고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죠. 근데 중국 정부가 그걸 하게 되면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감수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시진핑이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산여민을 하고 시진핑이 얘기한 구호를 보게 되면 위대한 중화의 건설, 공동부유. 이거 공동부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가난해지는 거는 문화대혁명, 50년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당치 않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말씀. 지금 중국이 그동안은 인구의 덕을 봤다면 이제는 이 인구 구조가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인구가 단순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양비가 이제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고, 그럼 젊은 층은 그 부양을 하기 위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중국에서는 큰 부담이 될 거다. 혼자 살던 고령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집이 비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거기서 혼자 살던 노인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땅값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은 거기서 못 살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올 수요가 없으니까 집이 버려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인도에 역전될 거다 그렇죠. 됐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네. 특히 중국 고령화 얘기 나오는데, 중국 고령화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개도국 고령화가, 이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태국도 그렇고 개도국에서도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개도국 고령화요. 예. 예. 이게 늦게 시작됐지만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도 소득이 한 2만 불을 넘어서면서 저출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소득이 1만 불 언저리에서 고령화가 시작되는 거죠. 저출산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보장체제,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도 뭐 좀 덜 갖춰져 있고, 또 중국은 여기서 하나가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커요. 아, 네. 예,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편차가 나타나기에는 좀 영토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리고 인구 구성도 그렇게 다양하진 않은데, 중국은 동부 연안하고 중서부하고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오히려 소득이 낮은 쪽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게, 소득이 높은 지역은 전국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네. 그나마 조금 완화가 되는 거죠. 물론 거기도 고령화는 진행은 되지만 오히려 우리식으로 하면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된 것처럼, 중국은 그게 농어촌 지역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역별 편차, 중서부냐, 뭐 동북부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다가 추가할 만한 게 성비 문제가 있어요. 일가구 1전역 정책을 하다 보니까 딸을 이제 낳질 않고, 그 당시에 보면 왜 그런 문제 많았죠. 네. 지금 성비가 실제로 115명,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 115명, 이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 성비 불안정을 가진, 불균형을 가진 상태에서 고령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뭐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 결혼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 성비 자체 때문에 결혼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해도 100명 중에 남자 15명,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한 상태로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고령화가 조금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근데 중국은 그래도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사회 문제를 누르고 갈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누릴 수 있을지. 저건 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중국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 결국에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구 보너스가 사라진다는 거는 정말 큰 타격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도 이 인구 현재 요새 왜 차이나 피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지금이 피크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그런 뜻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성장하고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나 피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양쪽의 견해가 있는데, 차이나 피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구가 지금 중국이 그동안은 인구의 덕을 봤다면 이제는 이 인구 구조에 가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인구가 단순히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양비가 이제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되고, 그럼 젊은 층은 그 부양을 하기 위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중국에서는 큰 부담이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조금 장기적인 얘기고요.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요새 중국 부동산 침체, 그다음에 미중 갈등 이런 게 더 시급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저 장기적으로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구 문제가 중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만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충분히 이제 선진국이 되기 전에 네. 이제 고령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폐해들,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은 뭐 일본에서도 보지만 독거노인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젊었을 때 빈곤은 자기가 나가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크게 아프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그러고 크게 아픈 그런 취약계층은 복지 차원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고령층이 됐을 때 자녀들이 돌봐주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공적 부조라도 돼야 되거든요.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치는 않지만 혼자 뭐 남겨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굶어 죽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직 지금은. 물론 이게 충분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한 중산층 정도로 꾸준히 살았다 그러면은 최저 생계비 정도는 뭐 어디 그 정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금도 웬만큼은 나오거든요. 지금보다 앞으로 연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그 국민연금이 들어온 게 89년이거든요. 사회 초년생부터 한 20대 중반부터 연금을 낸 사람들은 아직 연금을 안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때 되면요, 지금보다 1인당 연금 수급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은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박사님 보시기에 특히 뭐 이런 고민이 동북아 세 나라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중국, 한국 다 비슷한데요. 일단 그 세 나라가 차이점들은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세 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인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아무래도 붙어 있으니까 요 세 나라 얘기를 하자면은, 한일 간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사실 공통점이 더 많고, 예, 중국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베이비붐, 그러니까 베이비붐 그럼 주로 이제 전쟁 이후에 뭐 이제 미뤄왔던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날 때를 보통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47년부터 49년 사이에 단카이 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덩어리란 뜻인데, 이때가 이제 베이비붐이 있었고, 그 단카이 세대를 이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6.25 이후에, 그래서 55년부터 63년까지 이때 이제 베이비붐이 크게 일어나죠. 물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그 많은 출산화가 있었지만, 그때를 1차 베이비붐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보다 8년 늦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두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8년 차이가 있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고 조금 속도가 만만하고, 대신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돼 있죠. 75세부터를 후기 고령층으로 보는데, 일본 현재 고령화의 특징을 보면은 후기 고령층이 많다는 거죠. 네,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사회가 안정기에 베이비붐이 생긴 거고, 중국은 전쟁 이후에도 생겼지만 그 이후에 국내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도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각 3차 베이비붐으로 가면서 이 베이비부머들의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 베이비부머들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유년기에 대약진 운동을 겪으면서 아주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을 겪은 거고요, 경제적으로. 그러다가 홍위범 활동을 또 했었죠.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문화혁명의 기조가 조금 약해진 세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이제 유년기를 겪었는데 이 3차 베이비붐은 80년대 세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왜 바링허우 세대 뭐 이러면서 네, 네. 예, 뭐 송황제 이런 말 나오듯이지. 그러니까 이 세대는 이전에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빠르게 일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일본 네. 고령화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그렇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시골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이제 지방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읍면리인데 일본은 시정촌이잖아요. 촌 단위는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없으니까 거기다 행정력을 뭐 소방서, 경찰서 뭐 이거 다 갖다 놓기가 이제 힘드니까 거기 있는 분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촌을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서 보면은 요새 일본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 그러는데 실제로 일본에 간 사람들 보면은 안 그렇다 그래요. 도심에는 아니라고 여전히 비싸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도시 주변에 베드타운들이 슬럼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혼자 살던 고령자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집이 비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파트 비중이 높은데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거기서 혼자 살던 노인분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땅값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은 거기서 못 살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올 수요가 없으니까 집이 버려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도 뭐 좀 위험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파트 중심이라 일본보다 조금 덜할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일본은 대도시는 여전히 유지가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거점 도시들은. 근데 그 주변 도시와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은 정말 이제 텅텅 비게 되는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단계까지 갔군요, 네. 벌써.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이제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자 임금을 이제 올려주면서 60세 넘어서도 일하세요.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업들도 이제 그런데 네.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지금 일본에서도 그래서 어차피 인력도 모자라고 특히 젊은 층하고 고령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뭐 생산직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젊은 층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제 고령층을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근데 그 들어간 업종을 보면요. 네. 주로 어느 쪽이냐면은 뭐 건설업, 간호업이라는 건 저거 돌봄 서비스예요. 네네. 네, 그다음에 운수업, 그다음에 택배 이런 데서 이제 젊은 층들이 잘 안 가는 자리에 고령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택시하고 버스 운전사의 30%가 이미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좀 그렇게 되고 있죠. 아무래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보다 나이가 많아지셨고 그런데 이게 하나 문제는 일본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젊은 층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매력적인 기업들, 고임금 일자리는 고령층을 또 고용을 잘 안 한다는 좀 네. 그런 문제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가장 모자라는 게 지금 일본에서 보면 돌봄 서비스거든요. 요양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안 받는 편이에요. 근데 돌봄 서비스에 인력이 너무 모자라니까 외국인 이제 근로자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건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결과를 봤는데 불만족이 많은 게 언어 문제, 그다음에 일본 특유의 문화 그걸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근데 또 간병 인력이 일본 내에서 구하려면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 중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만한 방법은 또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꼭 고령화된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반드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을 보면 지금 쭉 일본 얘기 저기 네. 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책을 보면. 예, 사실 일본을 보면은 일단 대응이 좀 늦었어요. 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거든요. 이미 이때 왔고 이 당시에 예산을 보면은 사회 보장 관계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로 연금하고 의료입니다. 네. 여기에 쓰는 돈이 일반 그러니까 세출 정부 지출의 35%를 넘어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세금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출을 깎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국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그리스 파산 직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지금 세계에서 그리스하고 일본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거든요. 100%만 넘어도 이거 뭐 파산하냐 네.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일본이 그 상황인데 물론 일본은 그런데 그 대부분의 부채가 국내에서 이제 흡수가 됐기 때문에 당장 파산의 위험은 없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부담인 건 맞죠. 왜냐하면은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걸 제때 쓰질 못하고 그 국채에 이자 갚는 데다가 엄청난 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계속 후세에다가 전가를 한 거죠. 이게 언제 이게 터지게 돼요. 결국 2000년, 2010년대 오면서 재정이 이건 도저히 견디질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소비세 인상.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일본은 97년까지 5%였어요. 우리나라도 10%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OECD 평균 보면 20%가 넘는데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일본은 2014년에 8%로 올리고 2019년 10월 달에 10%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인제가 그때 가서 올린 거고요. 그럼 이미 국채 그렇게 발행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그렇게 국채 발행을 하면서도 이걸 못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보험료도 좀 올렸고, 그리고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걸 도입했는데, 국민연금에서. 그러니까, 우리랑 용어는 좀 다른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국민연금 같은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인구 증가율하고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맞춰서, 뭐 몇 퍼센트, 구간별로 맞춰요.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낮고 인구 증가율이 낮으면은, 내가 받는 연금액을 조금 깎는 거예요. 뭐 0.3% 이런 식으로. 원래 받기로 한 국민연금액이 월 100만 원인데, 뭐 3%, 0.3%면 3,000원이 되는 거죠. 요거를 깎아서 받고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에 연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개혁안을 들여왔는데 사실 이걸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때 대응을 못하고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예 대응을 안 하다가 파산하는 나라랑 비교해 보면 잘한 거죠. 하지만 결코 잘했다고 하긴 어렵고 대응이 좀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 쪽에서 보면 경제산업성에서 이제 정책을 주도하는데 고령자 고용 확대, 아까 말한 식으로 이제 은퇴한 다음에 재취업시키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장려는 하는데 이것도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된 김에 새로운 산업을 키우자. 그래서 한 게 로봇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봇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시범용으로 진짜 휴머노이드형 로봇으로 이렇게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간병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요. 사람 쓰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하는 거고 주로 부분 보조 로봇인데 저는 재밌게 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인력도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 인력이 왜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 자세도 교정해주고 식사도 해줘야 되고 이동할 때 들고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고령 인력이 막 관절염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 보조 로봇이 나온 거죠. 식사 보조 로봇에 그 다음에 이승 로봇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살짝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제일 저거 좋겠다 싶었던 거는 침대에 배변 로봇인데 로봇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침대인데 그 자리에서 배변을 하면은 딱 묶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밑으로다가 이렇게 딱 해서 밀봉해가지고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닦아낼 수 있고. 배변만 제대로 처리해줘도 돌봄 인력의 손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혼자서 한 명 보던 사람이 혼자서 3명, 4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돌봄 인력 부족 부분도 약간 완화하면서 이 로봇 산업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새로 육성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보면은 2025년이 되면은 산업용 로봇보다 이미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로봇 산업은 또 첨단 산업이고 부가가치도 높은 산업이니까 이걸 좀 기회로 삼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한중일 얘기를 해봤는데 세계로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유럽의 선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도 네. 많이 고령화가 됐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고령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재정 부담이 많아지죠, 일단은. 그 다음에 소비 침체, 내수가 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률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하지만 이 인구 감소가 과연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거 출산율이
출산화가 줄어드는 게 계속 줄어들다가 점점 없어지다가 인구가 빵 하고 없어질 그럴 리도 없거든요. 어느 선에서는 이제 고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뉴 노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적은 인구가 더 쾌적하게 넓은 환경,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또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요새 보면 AI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람을 대체할 뭐 다른 생산 도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저는 사실 좀 더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강도가 좀 더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나서 한 5천 건이나 한 6천 건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저는 생각을 했었고, 요게 이제 빨라도 한 올해 한 10월, 11월 이후부터 저는 나타날 그림이라고 봤는데 벌써 7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시장의 에너지가 줄었다라는 거고. 전국 아파트 값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전국 아파트 값이 7주째 올랐지만 서울 지방은 상승폭이 주춤하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 오른다 내린다 말들이 많은데 네. 대표님 우리 자료를 갖고 빅데이터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는 곳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아직도 이제 하락 중인 지역들도 있고, 5월 달부터의 이제 주간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세종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종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국에서 지금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로 가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위로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서울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도 보시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오른쪽으로 위로까지 지금,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폭탄 얘기가 나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세가마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또 제일 안 좋았던 데가 대구인데, 네.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7월 말부터 바닥 찍고 지금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고, 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던 지역들마저 이제는 반등으로 접어들은 게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제 뭐 전북이나 부산이나 전남이나 제주나 광주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을 한번 집중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 화면이 이제 서울의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의 네. 요 이제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송파구의 상승이 이제 가장 도드라지죠. 네. 그래서 송파구가 매매가와 전세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 그 뒤를 지금 이제 강남구가 바턴을 이어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동구, 성동구, 마포구, 서초구 이런 순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입주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 대비해서는 아직은 전세가가 크게 상승 못하고 있지만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안 좋았던 데가 이제 도봉구인데, 도봉구마저도 이제 7월 중순 정도의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매매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이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금 방금 본 그래프가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전 지역이 약간 네. 반등세로 돌아섰는데 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이제 반등의 추세가 점점점 지금 퍼지고 있고 점점점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은 올해 이제 10월이나 11월, 늦으면 내년 한 초중반, 한 4월 정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긴 흐름을 놓고 보면 바닥을 찍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지금은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작년에 일단 단기 낙폭이 너무나도 이제 과했고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도 실거래가가 이제 한 22% 정도, 실거래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 낙폭에 따른, 그리고 어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흐름세가, 단기 반등이 올해 이제 3, 4월부터 불이 지펴졌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청약 시장의 어떤 온기와 더불어서 점점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는 네. 예전에 출연해서 해주셨던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네.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가격이 쭉 올라간다든지 이러긴 힘들다 이렇게 맞습니다. 진단을 해주셨는데 가격만 보면 좀 더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에 또 에너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송파인데요. 송파는 지금 아파트를 파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시장에 지금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반등이라면은 매물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요것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송파구 이제 거래로 들어가면 요 그래프 여기서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매물량입니다. 네. 근데 지금 팔려고 송파구 지금 내놓은 매물이 어떻게 됐죠? 거의 6천 건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보라색 그래프인데 거래량은 거의 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 상황만 놓고 보면 와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 네. 지금 올라갈 것 같지만 네. 막상 안에를 들여다 보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단기 반등을 통해서 오히려 이 기회가 팔대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 상승장이면 거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다시 줄었습니다. 아, 네.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게 23년 1월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장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바닥치고 반등을 시작한 게 1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가 가격 상승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월 달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쭉쭉 늘어났죠.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 강도 에너지가 커지면서 시장이 상승세로 반등을 돌아섰는데 네. 7월 달부터는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6월 달의 고점을 넘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도 아직 취합은 다 안 됐지만 8월 달도 지금 7월 달과 아마 유사한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에너지가 이제 다시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지 절대로 대세 상승장은 올 수 없다.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거래량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의 대세 상승장이 정확하게는 2013년 한 중후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월에 6천 건, 7천 건, 그 다음에 8천 건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 늘어나죠. 2013년 말에 바닥을 찍고 2014년에 완만한 상승, 2015년부터 본격적인 이 거래량 보이시죠? 2015년 3월 달에 터진 이 거래량.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서울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한 거거든요. 즉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돈을 들여서 실제로 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요 너무 작습니다. 그만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가 무슨 50년짜리 뭐 이런 담보대출 정책을 펼치던 이런 걸 해도 거래량이 크게 늘지를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의 에너지가 매우 지금 불안정하고 약한 상태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매물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반등을 할 거고 그게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그렇지 그 무슨 반등이나 호황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지금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저는 사실 좀 더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강도가 좀 더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나서 한 5천 건이나 한 6천 건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저는 생각을 했었고 요게 이제 빨라도 한 올해 한 10월, 11월 이후부터 저는 나타날 그림이라고 봤는데 벌써 7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시장의 에너지가 줄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좀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냉정하게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공인중개사분들입니다. 네.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이 각 지역별로 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앞으로 3개월 뒤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려주는 이런 측정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인데, 이게 또 다시 꺾이고 있어요. 서울의 전망지수 차트고 3개월 뒤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전망하는 차트인데요. 21년 8월 달에 이제 빨간색인 매매 전망이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3개월 뒤면은 언제죠? 11월 달입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10월, 11월 정도에 정확하게 고점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떨어졌고 잠깐 올라오다가 22년 4월 달 이후 5월 달부터 또 이 전망 지수가 떨어졌고요. 바닥을 언제 찍었냐면 22년 11월 달부터 12월 달, 이때 바닥 찍고 1월 달부터 올라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1월 달부터 3개월이면 이제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이 또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22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부터 다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하방으로 방향을 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조금 지금 뭔가 분위기가 다시 또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후, 그러면 지금이 요 데이터가 이제 7월 달 데이터인데 여기 이제 8월에 공표를 한 거니까 그러면 네. 8, 9, 10, 한 10월이나 12월서부터는 다시 또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 하방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지는 거고, 요게 이제 한 달 뒤, 지금 요번 달 말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달 연속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라면 단기 어떤 상승을 해왔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올해 한 10월에서 11월 달 정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7월, 8월이 네. 원래 약간 비수기여서 네. 그런 효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전망 지수를 놓고 봐도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1년에도 이제 8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22년에는 4월에 고점을 찍었고 하반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제 이 전반적인 큰 어떤 맥락을 짚어보게 되면 지금은 아주 긴 대세 하락자, 보통 이제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6년에서 7년 정도의 이런 대세 한 번 시작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런 데드캣 바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데드캣 바운스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지속될 줄 알았던 이런 거래량이나 전망 지수가 이미 벌써 꺾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어떤 시장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거래량을 봐도 그게 과거에 이제 이런 데드캣 바운스가 2009년에 있었는데 그때 거래량보다 지금의 거래량이 훨씬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반등장이 1년 조금 넘게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는 걸 봐서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좀 어떤 이제 너무 긍정적인, 지금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한 3일 전에 제 후배, 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후배가 너무 긴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2억이 있는데 연끌을 해서라도 지금 집을 막 계약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쭉 툭툭 오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또다시 코로나 시절처럼 엄청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침착하게 하나씩 제가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좀 더 위험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안에 정말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가능성이 많으니 조금 진정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나는 뭐 10에서 20%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분들이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서 1, 2억이라는 돈도 작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나는 저로의 어떤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마련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데이터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올랐나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지금 저희가 연합뉴스 기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하면서 떨어진 것들이 좀 매물이 되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하향이 다시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게 의견이신 거죠. 아니요, 아직은 하락으로 다시 이제 그 대세하락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는 좀 뭐 하고요. 네. 이미, 그러니까 그동안 좋은 흐름을, 단기 반등 흐름, 데이터를 봤을 때 단기 반등이 확실하게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 신호들이 지금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한두 달만 더 추이를 보면 네. 이런 흐름들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달 주춤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진짜 단기 또 고점 찍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한두 달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지 안 느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 좀 7월 달이랑 8월 달은 좀 비수기니까 네. 뭐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9월 달이나 10월 달 거래량까지 만약에 이렇게 늘지를 못하고 줄어든다라는 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그만큼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고 결국은 상승한 힘이 약해지면 결국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거래량 그래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걸 보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네. 6월 달에 3,800건 계속 연초부터 올라가다가 7월 달에 3,500건으로 좀 꺾였습니다. 뭐 8월은 아직 신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 6월보다 7월이 낮아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장기 평균에 많이 못 미쳤다는 점, 맞아요. 그런 점들을 주로 부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래도 쭉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점을 부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이제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도 한 달에 6,000건씩은 거래가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한 장기적인 한 2006년 이후부터의 평균 거래량 정도가 네. 돼요. 근데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작아도 너무 작았던 네. 거죠. 2006년 이후로 그렇게 작은 거래량이 아니 서울 전체에서 네. 이렇게 1,000건도 안 되는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온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작고 결국은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시장의 지금 에너지가 매매 시장 에너지가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전세는 바닥을 치고 이제는 상승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어떤 전세 매물 추이와 전세 거래량 그리고 입주 물량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매매 전세 수급을 먼저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세가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서 팔 사람이 많은지 살 사람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예요. 네. 근데 왜 제가 이제 전세 시장이 바닥을 치고 계속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전세 수급 데이터가 이게 Y축인데요. 얘가 이제 100보다 위에 있으면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어떻죠? 전부 다 100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요게 올해 초에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초가 어떻냐면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100 밑에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나 부산, 인천, 울산 일부 지역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100 이상이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송파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 양천구, 강남구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금 지역들에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거래량이랑 이제 매물을 같이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서울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파란색이 매물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까 네. 매매랑은 거꾸로잖아요. 매매는 지금 매물량이 늘고 있는데 전세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터졌죠. 네. 그래서 거래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가격 정도라면 전세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정도면 전세를 내가 사러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서울의 공급 물량을 놓고 보면은 네. 앞으로 내년은 지금 한 13,000세대 정도, 15,000세대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공급이 없고 시장의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전세는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전세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니 전세를 조금이라도 빨리 좀 계약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전국의 거의 웬만한 지역들에서는 지금 다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은 많이 나타나고 입주 물량은 또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세는 이제는 점점점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정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떨어지던 전세값이 이제는 좀 안정된다. 그리고 그렇죠. 일부 지역은 오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상당수 지역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 네. 정도만 횡보를 하겠지만 그런 지역들도 내년 중후반 늦어도 2025년부터는 전세가가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강남이나 서초 쪽에 네. 대규모 입주가 있으면서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네. 전망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제 강남에 좀 입주 물량이 서초 쪽 입주 물량이 많은 건 그거는 이제 일부예요. 근데 서울 입주 물량이라는 건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은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울 전반적으로 아주 이제 일부 지역만 좀 뭉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전반적인 전세 가격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조차도 전세 가격이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쭉 짚어봤는데 네. 그 최근에 강남 지역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데이터에서도 이제 송파가 가장 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강남, 그 다음에 서초, 네. 그 다음에 용산, 성동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매매가 상승이 좀 도드라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반포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실거래가 이렇게 계속 지금 찍히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 한 31억까지도 찍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34억, 36억 요 정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 여기 이제 보시면 요때 이제 딱 요 점 하나하나가 이제 실거래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1년만 보시면 이렇게 올해 한 1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요 실거래가가 점점점 조금씩 우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호가를 봐도 지금 이제 올해 한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가 31억이었는데 지금은 33억까지 이렇게 상승이 됐고요. 송파 쪽에도 대단지이자 대장 아파트인 잠실 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도 요때가 이제 최저가를 찍었었네요. 23년 4월 달에. 근데 이제 점점점 지금 실거래가 점들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가를 봐도 올해 한 3월 달에 한 21억 정도 하던 게 지금은 최저 호가가 22억 5천 정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호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실거래가도 오른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전세값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전세가도 한번 볼까요? 네. 전세도 보시면 이제 올해 뭐 한 4억까지도 왔던 게 지금은 아예 이제 뭐 4억 초반대 이런 매물은 아예 없고 4억 8천에서 한 5억, 6억 정도까지 지금 매물이 지금 올라온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노도강 쪽에 지금 보시면 이제 노원역 바로 옆에가 이제 그 상계주공 7단지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도 이제 2,6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전히 전세가 변함이 없네요. 여기는 거의 한 5억 초반, 초중반에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노도강 지역들이 여전히 좀 전세가도 조금 이런 다른 타 지역, 인기 있는 지역들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특히 언론에 네.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시기고 또 금리마저도 굉장히 높아진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의 간극이 굉장히 커져요. 솔직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굉장히 높은 금리의 예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점 어떤 부의 양극화는 지금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하는 어떤 이런 주거 시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는 갈수록 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전국에서 32,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9월에 비하면 52%나 많은 물량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올해 작년 말,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분양 시장이 뭐 좋아지느니 마느니 사실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그때 못한 거죠.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 보면은 분양 시장 상황이 확실하게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착공이나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한 3년 정도 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상승장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랑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대세 하락장이 아니라 여기에 고물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가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좀 부자들 사는 동네 말고는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25년, 늦어도 26년부터는 엄청난 지금 입주 절벽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이게 26년, 27년, 28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양을 하는 전부 다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옥석만 잘 고르신다라면,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 새 집에 대한 이런 희소성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한 10에서 15% 이상 저렴한 그런 분양에 대해서는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최소한 나쁜 기회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청약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 자,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집값이 오른다 아니다 다시 떨어졌다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받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 지역들은 지금 무릎 정도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뭐 내 집 마련을 한 6개월 안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고민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 하지만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거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어떤 매매에 대한 이런 매물이 서울같이 증가를 안 하고 있어요. 서울만 유독 팔려고 하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의 거품이 지금은 가장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뭐 짧으면 1년, 길어도 한 2년 정도 후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데이터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동안은 차근차근 이렇게 돈을 좀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언젠가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시간이 1년 정도에서 2년 정도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이 은행 금리보다 다시 월세를
껴서 아파트를 샀을 때 투자 수익이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정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린란드는 알래스카,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를 다 접하고 있는 곳이죠. 그럼 저기에 누가 군사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느냐는 이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그린란드 자치 정부에게 뭘 선사하려고 했냐면 공항을 3개 정도 내가 지어줄게. 이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가 미국 입장에서는 희소금속에 대해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한 번에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북극이 신냉전 시대의 강대국 갈등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북극이 서방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도요 해서 무역전쟁, 군사전략 경쟁에 노출됐다면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특히 이런 경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신냉전 이후에 북극해가 각광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북극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2015년에 호주의 다윈항이라는 항구를 중국의 한 국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99년 동안 임대하기로 결정된 게 국제사회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동안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건 철저히 경제적인 형태로 프레임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어딘가 교두보를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땐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교역로로 활용할 수 있는 항구나 아니면 철도, 그 다음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1대1로 중심의 어떤 장소들을 우리가 주로 모니터를 해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2015년도에 호주의 노턴존주라는 곳에서 다윈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는 경제적으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위치가 호주에서 바로 수직으로 우리나라에 올라올 쯤에 있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라서요. 그 정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요긴한 오세아니아 지역을 어떻게 보면 관장하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실제 거기에 미국 군함도 거기 있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윈항 옆에 일부 부분을 랜드브릿지라는 중국의 국방부가 투자한 회사가 99년 동안 임대하는 걸 호주 지방정부가 허락을 한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뒤늦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알려졌고 오바마 대통령 깜짝 놀라서 호주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니네 우리랑 여러 가지 설린 우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포석을 같이 왔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지방정부의 재량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몰랐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혹시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되는 곳에 중국이 혹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를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딱 드러났던 게 그린란드였습니다. 네. 그린란드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해외 관광이 우리처럼 완벽하게 100% 자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략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노선이나 이런 건 많이 늘리고 하는데 그린란드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인위적으로 보내고 그걸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인허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린란드의 경제 구조를 중국에 의존하게끔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린란드는 경제적으로 거기서 뭔 혜택이 있느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 혜택보다는 오히려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린란드를 점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그 지구본이 있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린란드가 있고요. 네. 그린란드에서 제 방향으로 따지면 바로 지근거린 왼쪽은 바로 캐나다 위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린란드의 바로 오른쪽 위는 러시아예요. 그린란드는 알래스카,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캐나다, 러시아를 다 접하고 있는 곳이죠. 그럼 저기에 누가 군사적인 교두보를 마련하느냐는 이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그린란드 자치 정부에게 뭘 선사하려고 했냐면 공항을 3개 정도 내가 지어줄게.
이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린란드에 그런 제안이 오고 가고 있었던 사실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다윈항을 이렇게 99년 조차하게 된 것을 미국 정부가 뒤늦게 확인했고, 그때 그린란드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거를 절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고민하다가 아예 망언 수준의 발언을 했어요. 그냥 덴마크 그린란드를 나한테 팔아.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라는 제스처는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미국 정부가 그린란드를 살 생각이 있다라고 덴마크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이렇게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북극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현 상황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린란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미국이 그린란드에 이제 공군기지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단 그 교수님께서는 그린란드가 어떤 곳이고 왜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걸 먼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린란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기지적인 목적이 있을 거고요. 바로 그린란드는 러시아의 가장 접경지에 있는 서방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덴마크령이거든요. 이누이트족에게 자치를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지만 국방, 외교, 정치 부분에서는 덴마크령에 속하고 나름대로 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이 여기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군사기지를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자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추구해온 석유 개발은 이지 오일이라고 해서 쉽게 캘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육상에 있으면서 기후 환경도 편하고 아래에 있는 매장량이 워낙 많아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그 석유 시추를 주로 관심을 뒀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지 오일이 거의 고갈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지 오일만 가지고서는 수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익스트림 오일이라고 해서 극한 지역에 놓여져 있는 석유 시추에 대한 개발의 이슈가 생겼는데요. 지금 뭐 약간의 이제 추정치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북극해 인근에 있는 석유 매장량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한 양의 한 25% 정도 되는 양이 북극해 근처에 또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매장돼 있을 거다라는 양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기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개발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개발을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그린란드를 비롯해서 이 인접의 영토라든가 영해의 점유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에너지 부분이 있고요.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 세 번째가 히토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2015년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희소금속 사용량의 25% 가까이 되는 양이 북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가 미국 입장에서는 희소금속에 대해서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한 번에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적인 부분에서도 의미가 크고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잘 조망이 안 되는데요. 바이오 또는 진화생물학 이런 부분에서 그린란드는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곳이에요. 나머지 곳들은 석유는 다른 데 캘 수 있고 희소금속도 하다못해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바이오 분야에서 끊겨진 연결고리라고 불리우는 바이오 학자들이 부르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땅은 그린란드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또 엄청 크죠.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지원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관심을 갖는 게 그 자치구인가요? 아니면은 덴마크의 직할지인가요?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사실 덴마크 직할지 같은 경우는 덴마크가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있었던 전례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공을 들이는 부분은 북그린란드 부분인데요. 특히 북그린란드가 에너지적으로도 그리고 아까 바이오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거기가 더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 이제 공을 들이냐면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과 캐나다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어붙었을 땐 그냥 육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은 방언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누이트족이라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캐나다가 이 북극해 연안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의 민족적 정체성이 너무 공고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살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수렵 채집을 하면서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젊은 자녀들을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 가까운 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공부시켜 드리겠다 해서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캐네디언을 만들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이 공부를 하고 났더니 야, 이거 캐나다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적, 그 다음에 인종적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이러는 거구만. 그걸 알아서 오히려 젊은 계층들이 이누이트의 원래 생활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캐나다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이누이트족들, 자치구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죠. 공부도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도 해주고 또 미군 부대와 관련된 사업을 일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좀 회유를 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뭐랄까요? 선호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누이트족들도 예전과 달리 본인들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기 시작하면서 네. 미국에 쉽게 끌려가지도 않고 덴마크로부터 재정 수입의 절반 정도를 수혈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꿀 빠는 거잖아요. 그것도 놓지 않으려고 아주 묘한 줄타기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이 그린란드에 네. 애착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중요하고 아까 설명해 주신 지정학적으로도 참 묘한 위치긴 네. 한데요. 각 나라의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미국은 뭐 일단 공군기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떤 전략을 펴고 있나요? 네,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터전을 잡은 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지질 탐사라든가 자원 개발 권한을 바탕으로 이누이트족들, 자치령에 있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회유하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누이트족들 역시도 미국의 여러 가지 이런 당근 정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 2005년 이후 시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신규로 이제 발행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에요. 네. 한번 지질 탐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시추까지 하면서 얼마나 매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줬던 건 미국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린란드 자치령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린란드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네. 중국인들은 워낙 돈 씀씀이도 크고 그리고 이미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관광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특이하고 이색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부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린란드 관광 와서 많은 그린란드의 실제 주민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생활상을 보이도록 유도를 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뭐 그렇게 생각보다 급격하게 점점 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중국은 포석을 갖고 있고 처음에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공항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중국 정부가 공항 3개를 지어줄 테니 상업적으로 관광 차원에서 활용하자 하면서 발을 디디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중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는 아주 독특한 개념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또 설명드리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나 신기술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본 게임은 반도체와 같은 신기술이 아니라 광물 확보에 있어요. 결국 반도체나 이런 신기술도 A 유형, B 유형으로 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프로토콜을 각각 맞춰가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 광물 자원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 광업권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고 네. 중국 내부에서 희소금속에 대한 어떤 생산량을 절대적으로 높이다 보니까 미국이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광업 중에서 광물 자원 중에서 자신의 산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종을 살펴봤더니 35종이 있는데 그중에 20종이 중국이 제1의 생산국이자 미국이 제1의 수입을 해오는 게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새로운 광종을 채굴할 수 있는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처음에 미국보다도 먼저 우리가 결국 미국을 옥죄할 수 있는 건 광업이구나 생각해서 그린란드의 광산 개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중국이고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서까지는 그린란드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내부에서 생산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충분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광업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본인들도 슬슬 이제 제2의 매장지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란드 영토 위는 아니고 그 인근의 영해에 대해서 북극해의 어떤 관장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러면 자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그린란드는 저 멀리 육지에 있는 땅이고 거기를 덴마크가 쉽게 주지도 않을 것 같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북극 인접국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바운더리까지 북극해 개발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회유하고 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니네도 여기다 숟가락 얹어 하고 있는 형국이죠. 중국이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뭐 공항을 지어주겠다, 항구를 지어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1대1로도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고 그린란드에서도 그렇게 접근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먹힐 가능성도 있나요? 실제 조금씩 중국이 그런 게 먹혀가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 거점 지역을 73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지도 어디를 그냥 딱 찍어도 그 근처에 미국 군사 기지가 다 있어요. 네. 중국에서 군사 기지를 처음 딱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지부티라고 해서 이게 국가명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 예멘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지부티라는 아주 작은 국가예요. 거기에 항구 군함을 중국이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해외에 중국이 거점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지난달에 캄보디아에 해양기지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예, 군항으로는 이 두 가지를 확보한 게 지금 최근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항으로서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의 다윈항 근처. 아직은 군항은 아니고 상업용 목적인데 그걸 자꾸 트라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 한 곳이 있고 이런 곳을 점점 늘려가는데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조금이라도 취약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의존을 해야 될 국가들은 영순위로 삼고 있는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 원래 본인들의 생활상이 지금 유지가 안 되거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네. 빙하 위에서 썰매를 타고 이동하고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썰매로 운송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북극해 동물들을 수렵 채집하려고 했는데 그 동물들이 이제 거기 안 사는 거예요. 기온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모기떼가 너무 출몰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다른 생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주고 군함을 꼭 만들어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린란드에서 어떤 독특한 정치가라든가 정책 위반자가 호주의 그 노턴주의 그 주지사처럼 중국의 어떤 로비나 이런 거에 포섭되면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그걸 두고 보지는 않겠죠. 예. 군사적으로 볼 때는 미국, 러시아, 뭐 캐나다 이래갖고 너무 가까워서 미국 입장에서는 내주기 힘들겠죠, 군사적으로도. 내주긴 힘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부티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미국이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관리가 느슨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중국이 절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이거 오늘 이 앞에 지구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네. 중국 영토를 보시면요. 육지 쪽으로 대항으로 나가려면 2개 국가 이상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해안가의 일성지 바다를 중심으로 대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다 막혔어요. 우리가 저기 그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대만 위에 있는 섬이에요. 그럼 대만 위까지는 일본의 영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글로 군함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럼 바로 밑에 대만 있으니까 이건 대만의 또 영이니까 나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이쪽에 남중국해라고 본인들이 부르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연토 분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쪽에 시사군도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베트남하고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하군도라고 있는데 여기는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남중국해부터 저기 위에 오키나와 근처까지 모두 연토 분쟁을 하고 있고 점유를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중국은 여차 잘못하면 고립되는 거예요. 그 고립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이역 만리의 그 수많은 나라들에게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노선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까운 나라부터 수월하게 안 된다면 원거리에서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린란드 역시 중국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데 그 덴마크나 네. 그린란드 자치령이죠. 그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덴마크는 당연히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권한을 진짜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자치령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덴마크도 여기를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북해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유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 덴마크도 이제 북해 유전 말고 새로운 광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그린란드가 당연히 대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쉐어할 생각이. 그런데 그린란드 자치령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발언권은 있으나 덴마크와 선을 넘을 수는 없어요. 자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자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가 없는 부분이 외교, 국방과 관련된 대외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덴마크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그렇거든요. 의견은 개진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치령 입장에선 미국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고 이런 뭐 나름대로 소리는 내지만 결국 결정은 덴마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과 미국은 그 과정에서 자치령 사람들의 인심을 사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 그린란드, 뭐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령에 대해서 또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북극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용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다 합치면 한 몇 군데가 돼요. 대표적으로 캐나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가 바로 옆에, 또 캐나다 옆에 붙어 있으니까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 다음 그린란드입니다. 이 8개 국가가 대표적인데요. 이 8개 국가 중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북극해 연안의 자원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이 2군데 빼고 나머지 6군데 나라가 남는데, 이 6군데 나라가 지금 북극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석유와 천연가스, 그 다음에 희소금속, 이것에 대해서 개발하기가 점점 쾌적해지고 있는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캐도 배로 선적하기가 수월해지고 있고, 1년 365일 동안 운항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뭐 해양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028년에서 2026년이면 쇄빙 기능 없이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캐에서 운반하기도 편해지니까 이제는 해볼 만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6나라들이 지금 북극해에 대해서 주장들을 하는데, 북극해 해안을 가장 많이 접경하고 있는 곳은 전체 북극해 해안에서 한 56%가 러시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무조건 뭐 절반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해서 멀리 있는 중국이 인접국가다 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지금 그건 국제사회에서 무시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캐나다와 미국들이 아마 그린란드와 그 다음에 덴마크까지 포섭해서 이렇게 양강, 러시아와 나머지 서방 국가, 이렇게 될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린란드에는 자원이 되게 많다고 해주셨는데, 또 중국도 그 자원이 많은, 희귀 자원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그린란드의 광물에 욕심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이상한 광물들이 왜 필요하게 됐냐면, 19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 칩셋을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광종은 한 10종에서 20종이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컴퓨터 사양이 높아지면서 고사양의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상에 있는 그대로의 광종을 썼을 때는 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떨어진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합금을 쓰기 시작했고, 그 합금 때문에 지금은 컴퓨터 칩셋 하나 만들 때 광종이 무려 60종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광종, 희한한 광종들은 다 흔히 말해서 중금속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채굴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 인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나 노동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자연 환경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은 사실 2000년대 이후 자국 영토 안에 새로운 광업을 개발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수준의 경제력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근로 환경 부분이라든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이런 광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값싼 인건비를 동원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개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너무 싸게 캐서 보내니 개발해봤자 단가가 안 나오는 거죠. 다른 OECD 국가는 뭐 방독 마스크부터 장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희소금속에 대한 절대적인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앞단에서 산업의 어떤 고리가 끊길 것 같으니 우리가 개발해보자라는 전략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중국이 전 세계 중동이라든가 중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그린란드를 포함해서 자신들과 유사한 광종을 대거 매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의 광업 개발권을 미리 다 사뒀어요.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확보해 놓은 광업 개발권, 그러니까 확보해 놓고 아직 캐지 않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뒤늦게 미국이 지금 뛰어든 형국이에요. 오히려 뒤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란드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거기가 북극해 시추 잘못했다가 다 오염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직 시추만 한번 해보고 그 뒤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한을 안 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양 국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척하는 나라 이렇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그린란드를 놓고 강대국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다행히도 그린란드에 있는 분들이 예전과 달리 뭐 그 그린란드 이런 추운 나라의 공통점이 술 많이 마시고 가정 폭력 많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덴마크가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계도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학적인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 중국에게 넘어갈 것 같으면 미국이 자원 보존을 그대로 하는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그린란드인들에게 보상금을 주자. 시추하지 않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 자원을 보존하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저는 그린란드는 개발이 안 될 가능성도 많다. 지금은 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린란드 말고 이런 희소금속들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를 통해서 호주 전역에 탐사를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광원들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미국은 원래 미국 본토는 개발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미국 본토에 희소금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참 미국은 끝까지 부러운 나라더라고요. 그 희소금속이 알고 봤더니 미국 본토에 다 있어요. 야, 참 끝까지 부러운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본토에서 일부 자원이 훼손되다 하더라도 캐일 가능성이 있지 그린란드는 두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린란드에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과 기후 변화 때문에 삶이 달라졌고 뭔가 새로운 경제가 필요한데 그거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나설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인디언 정책과 똑같은 포석이 아닐까도 싶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회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고 훼손돼서 그 사람들이 원래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덴마크 인접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니까 이건 국제사회에서 그냥 보존하자라고 결정해버리면 아주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설득하고 설명하기보다는요. 그게 제 소견으로는 보조금과 같은 적극적인 회유책을 통해서 거길 개발하기보다는 내려오십시오. 여기에서 많은 또 다른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인디안 결국 보호구역 안에서 다양한 사업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그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많이 주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산업활동,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취약해진 구조, 그런 거와 똑같은